일본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은 세계적인 악재 때문이 아니라 아베의 철딱선이 없는 일방적 발표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사회적 혼란은 아베가 시작해 계속 확대되고 결국은 막장 파탄으로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교 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지 사재기, 그리고 현금 살포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아베가 밀어붙이고 있는 막장 상황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화장지 사재기입니다. 일본 화장지 공업회라는 대표 단체가 나서서 원재료는 중국제가 아닙니다. 재고가 아주 많습니다. 라고 발표까지 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일본의 화장지 사재기 난리는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까지 했습니다. 유언 비어에서 시작되었다는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들의 지진 대비 훈련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집단 행동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가정마다 방제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자연재해 발생 국가입니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함께 대피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짐을 꾸리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적인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화장지가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가 설득력 있게 전파가 되니까 방제용품 준비하듯이 난리가 난 거죠. 일본인들의 이러한 심리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위기에 빠져있는 아베니까 휴교명령, 휴직명령, 무이자 대출, 중국과 한국 입국 금지 등의 카드를 막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쏠려있는 의혹의 눈길과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적 위기를 이겨나가는 외로운 리더의 모습이 최고의 방어이고 공격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아베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인데요. 아베는 기존 법을 바꿔서라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인 악재로 일본 경제는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베는 자신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변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 5명과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형식적인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도지사들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무도록 지시하고 스포츠와 오락 행사의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약품과 다른 필요한 물품들을 더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차와 물류 회사들이 의약품을 수송하도록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인들의 모든 관심을 국가 비상사태에 쏠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야당은 현재 법의 규정은 전국적으로 급속한 감염이 출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현재 그런 상황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말도 안 하고 갑자기 펑펑 터뜨리고 있으니 말려보면서 대화 좀 하자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도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화장지 사재기 이상의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베는 지금 온갖 비리로 신뢰를 상실했고 곧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형편에다가 경제는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이니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30조 원을 퍼부은 도쿄올림픽은 취소될 판이고 88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까지 혼자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국내외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라고 혼나고 있으니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상황인 거죠. 아베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일본 국민들과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아베를 믿고 일치단결해 이 위기를 이겨나갑시다 라는 작전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은 정치적으로 전혀 손해날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쿨펀sek좌 고이즈미 장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일본에서 비닐봉지 유료화를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C19 전파 가능성 때문에 비닐봉지 유료화를 일시 중지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아직 혼란이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최근에는 에코 가방에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많아서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각 상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에코 가방 도둑에 관한 사건부터 그 유명한 쿨펀 색좌 고이즈미가 또 엉뚱한 말을 해서 난리가 난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바라키현 스치우라시의 스치우라 고서구락부라는 서점에서 트위터에 고육지책이라는 제목으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책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에코 가방뿐 아니라 휴대용 가방까지 직원에게 맡겨주세요 라는 안내판을 올린 것입니다. 이 트윗이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다 보니 가게 주인과 인터뷰를 한 언론들이 늘어났습니다. 가게 주인인 사사키 요시히로 씨는 에코 가방에 책을 담아 도둑질을 하는 일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후로 에코 가방을 들고 가게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다 보니 도둑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빈 가방을 들고 와서 나갈 때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만 이미 가방 안에는 훔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게 안에 있을 때에는 의심이 가더라도 불쑥 가방 안을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잠시 한눈을 팔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방을 맡기고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일반 가게에서도 에코 가방에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가게 주인들은 CCTV를 감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점들은 자구책으로 상점 내에 방송을 해서 수시로 주의를 주는 것, 입구에 장바구니를 비치해 두는 것, 판매된 물건에는 실을 붙여서 주는 것, CCTV를 설치해 매장 내의 화면이 보이도록 하는 대책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닐봉투 유료화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는 비닐봉투가 유료라고 하면 손에 들고 갈 정도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계산대에 놓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모든 상점들이 일시에 매출이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많은 일본에서는 특히 노인들이 에코 가방을 들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산대에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이 와중에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이 방송에서 불편한 것은 미안하다. 비닐봉지를 모두 없앤다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비닐봉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유료화를 계기로 문제의식을 가지는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닐봉지 유료화로 생각을 좀 해라 라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아서 환경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료화를 했다.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속임수였다. 라는 식으로 말한 거죠. 당장 쿨펀 색좌 고이즈미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뜩이나 비닐봉지 유료화가 자리를 잡지 않아서 도둑이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복잡한 상황에 일본 국민들에게 불을 지른 것입니다. 도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짜증을 내는 트윗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희롱했다는 것을 발견한 의미가 있다. 이건 주부를 적으로 돌리는 발언이다. 우리 주부는 고이즈미 당신보다 가정의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다. 실언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신뢰다. 너희 서민들 수준이 낮아서 의식을 높여주고 있다는 말을 공공의 전파로 말하고 있다니 정신병을 느꼈다. 결국 비닐봉지 유료화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군. 결국 증세 때문인가? 그렇다면 섹시하게 풀어가야지. 이런 분노와 허탈의 트윗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환경장관이 할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희롱의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쿨펀 색좌 같은 엉뚱한 논리로 전 세계적인 조롱감이 되고 있는 고이즈미는 쉬지도 않고 황당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19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본 국민들에게 고이즈미가 아예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중국에 거금받고 건너간 한국 연구원들의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후 연봉 3억, 거주하는 주택은 회사 제공, 5년 후 계약은 자동갱신, 팀장급 보장. 한국에서 5천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던 연구원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중국에 간 A씨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었기에 뿌리칠 수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장밋빛일 줄 알았다가 너무나도 곤란해지는 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중국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는 서서히 중국에 스카우트 되어 갔거나 현지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이들의 근황이 올라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왜 동시에 많은 이들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들은 재직 중에 중국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고 중국행을 결심해 떠난 사람이거나 퇴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차에 중국의 제안을 받고 중국 회사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기술직이거나 연구원은 이직 후에 절대 동종업계에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각종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가는 사람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등에서는 이와 같은 이직을 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엄중한 재판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 가서 보니 중국에서는 단시간에 그들의 기술 공개를 요구했고 불과 6개월이나 채 1년도 못 채우고 사무실을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국에 존재하는 합의라는 개념 때문이라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근로계약서 효력이 없고 얼마든지 나중에 계약을 다시 하는 합의가 존재합니다. 결국 1년 내에 이 사람의 모든 기술을 다 빼냈거나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호소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 곧바로 퇴직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중국행을 택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먼저 떠난 선배들의 조언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을 빼서 중국에 간 본인 회사의 선임 이야기나 동종업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중국에서 길게 못 있지만 4, 5년 버티면 되며 그 정도면 한국에서 10수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중국에서 근무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고 간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각종 기술을 빠른 시간에 강요하는 데다가 한국뿐 아니라 다국적 사람들을 모아서 단시간에 필요 기술을 습득 후 전부 회사에서 몰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당 기술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추후에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 한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봤자 인사평판도 좋지 않게 되어 있어 동종업계 재취업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편 기술직뿐 아니라 파일럿과 같은 업종에서도 고액의 중국 연봉 때문에 갔다가 결국 짧은 기간 근무 후 국내로 리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너무 고된 업무 스케줄과 근무 환경, 그리고 중국 내 불경기로 여행 수요가 줄어 항공사에서 보장하는 자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중국 가서 돈 벌고 온 경우는 과거의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금은 절대 녹록치 않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고액 연봉을 받고 간 다양한 사람들이 점점 고도화된 기술 빼내기 및 현지 환경 부적응 등으로 한국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